제가 들려드릴 57번째 책은 막심 고리끼의 소설 어머니입니다. 고리끼는 러시아 작가예요. 부모님을 일찍 잃고 외할머니에 의해 성장했어요. 어린 나이부터 재화점 도제, 사환, 접시 닦기 등의 일을 하면서 하층 계급의 밑바닥 생활을 전전했어요. 이런 경험은 그의 소설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죠. 24살 때 첫 소설을 썼고 30살에는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고리끼가 희곡 작가기도 해서 그의 소설들은 대사체가 연극 대사톤의 느낌이 많아요. 어머니는 소비에트 문학의 시초입니다. 러시아는 1900년대 들어서면서 소비에트가 창설되었고 노동자와 농민이 주 연합 세력이었고요. 1912년에 이 책이 쓰여졌으니까 혁명 전에 쓰여졌어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하겠죠. 막심 고리끼는 레닌의 지지를 받은 작가였어요. 책을 보면 그의 사회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걸로 보입니다. 소련이 공산화되고 나서 그가 추구한 순수했던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고심이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군사정권 시설에 한동안 금서였어요. 하지만 지금도 노동 현장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있고요. 이건 시간을 초월해 진행되는 같은 문제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노동계급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책을 아주 오래전에 읽었어요. 그때는 금서라는 매력이 앞섰지만 이번에 다시 찬찬히 읽어보니까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어느 시대나 어머니는 비슷하니까요. 책이 아주 길고요. 등장인물들도 너무 많아서 전체적인 내용이 없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 인물 몇은 뺐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주인공 이름은 벨라게아 닐로브나, 책에서는 블라소바 혹은 넨꼬로도 나옵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20살이 되기도 전에 열세공인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공장으로부터 떨어진 노동자촌이에요. 아침에 공장의 사이렌이 울리면 회색빛 작은 집들로부터 아직 잠에서 덜 깬 몸으로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어두운 얼굴을 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들은 차디찬 새벽의 어두운 거리를 걸어서 높다랗게 솟아있는 공장으로 갔습니다. 공장은 기계의 지독한 소음과 수증기를 내뿜으며 냉혹한 시선으로 노동자들을 불러들였어요. 집집마다 유리창에 붉은 햇살이 맥없이 걸리는 저녁이 되면 검게 그을은 얼굴로 끈적끈적한 기름 냄새를 풍기면서 굶주린 이를 허옇게 드러낸 얼굴들이 공장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그녀의 남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제일 가는 열세공이고 마을에서 가장 힘센 장사였지만 태도가 무례해서 품삯을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휴일만 되면 밖에 나가 누구건 때렸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그녀의 불행이 시작되었죠. 남편은 자신의 아내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조차 하지 않았고 매일매일 폭행과 욕설이 이어졌어요. 그녀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가시밭길이 자신 앞에 놓여 있으며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가슴엔 맹목적인 복종이 자리 잡았어요. 매를 맞다가 밖으로 도망을 쳤다가도 매질과 욕설의 습관적인 공포를 감수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은 파벨 블라소프예요. 파벨은 14살 때 육중한 망치를 손에 들고 아버지에게 이제 참을 만큼 참았으니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후 남편은 아들과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만 계속 때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은 탈장으로 닷새 동안 온몸이 새까맣게 타서 대굴대굴 굴렀어요. 의사는 수술하면 살 수 있으니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했지만 그는 혼자 죽을 거라고 서명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수술에 제발 동의하라고 설득했지만 남편은 내가 다시 일어나면 너부터 죽이겠다고 그녀를 협박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파벨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잘 죽었다는 말까지 했어요. 남편이 죽은 후 그들 모자의 삶은 이전보다 조용하고 평온하게 흘러갔어요. 어머니 닐로브나는 오랜 노동과 남편의 구타에 눈치 보고 조심하고 사느라 허리가 벌써 굽어버렸어요. 나이는 고작 40살을 넘었지만 인생의 온갖 고난이 그녀를 관통했으므로 몸에서는 전체적으로 힘이 없었어요. 파벨은 한창 나이 젊은 애들에게 필요한 건 다 했어요. 하모니카를 불었고 풀 먹인 셔츠를 입고 폴카를 배웠으며 야외에도 갔고 술도 먹었어요. 그는 공장에서 일했는데 지각을 한다거나 벌금을 묻는 일도 없이 묵묵히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변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평범한 것들을 하지 않기 시작했는데 낚시도 가지 않았고 야외에도 가지 않았고요. 술도 안 먹었어요. 얼굴은 날카로워지고 두 눈은 심각해졌고 입술은 이상할 정도로 꽉 다물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공장 사람들을 닮아가지 않는 게 좋았어요.
그러나 아들이 어딘가 어두운 삶의 급류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까닭 모를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파벨은 책들을 집에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그걸 읽을 때는 눈에 안 띄게 읽었고 책은 어딘가에 숨겨놨어요. 휴일엔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으며 점점 말이 없어져 갔습니다. 가끔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말들을 했고 격한 표현도 섞여 있었지만 멋을 부리지 않으면서도 몸과 의복의 청결에 신경 쓰고 행동은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져 갔어요. 휴일이면 방바닥을 쓸거나 자기 침대를 청소하는 식으로 어머니 일을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이 공장촌에서 그런 일을 하는 남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는 자기 아들이 보통 또래들과 하는 짓이 달랐고 마치 수도승처럼 나이에 맞지 않게 엄숙한 것도 불안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년이 더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은 이상스러우면서도 뭔가 알지 못한 상념들과 더해가는 불안으로 일관된 침묵의 세월이었어요. 어느 날 파벨은 자신의 신념을 어머니에게 말해요. 자신이 그동안 읽은 책들은 금서였고 그 책들은 노동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금서를 갖고만 있어도 감옥에 가는데 아들은 그걸 읽고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말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숨이 막힐 정도로 놀랍고 두려웠어요. 아들이 그런 짓을 하지 말고 편안히 살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으므로 말리고 싶었지만 파벨은 이미 어머니의 영역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어요. 파벨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 건 노동자로서의 비참한 삶에 대한 분풀이를 한 것이며 그러면서도 비참한 삶의 정체를 모른 채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에게 그가 터득한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동안 자그마한 기쁨이라도 느낀 적이 있는가를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가슴속에서 오래전에 꺼져버린 감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처녀 시절에는 살아있었지만 이후 말라버렸고 그런 것이 존재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온 지난 날들이 생각났어요. 아들은 지금 자기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고 동정하며 진실을 통해 감정을 살아나게 해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어요. 파벨은 앞으로 공부를 더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우리들이 삶이 왜 고통스러운가를 알게 하겠다고 결연히 말했습니다. 이런 걸 한다는 건 아들이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앞길에 펼쳐질 수많은 날들이 고통이 보였어요. 파벨은 자신을 사랑한다면 길을 막지 말아달라고 어머니에게 부탁해요. 그녀는 그날 밤 아들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부턴가 집에 하나둘씩 손님들이 드날리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인 안드레이는 유쾌하고 파벨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해서 어머니 마음에 들었어요. 그는 노동운동의 경험이 꽤 있었고 벌써 몇 차례 감옥에 갔다 왔어요. 또 나타샤라는 아가씨도 있었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부자로 집을 몇 채나 갖고 있는데 딸이 이런 길로 들어서자 그녀를 쫓아냈어요. 안락한 가정에서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고 성장했지만 이제 집에서 쫓겨나 가난하게 살면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였죠. 그녀는 어린 시절 따뜻한 사랑을 주던 유머가 있었는데 이상한 것은 노동자들은 그토록 힘들고 모욕적인 삶을 살면서도 부자들보다 뜨거운 가슴과 선량한 마음씨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손님들이 오면 어머니는 사모바리에 차를 끓여 대접했고 그들은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무언가 의논을 계속했어요. 르이빈이라는 40살의 남자도 있는데 그는 공장의 화부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사람이었죠. 어머니는 그들이 열띤 토론을 들으며 하루하루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진실이라는 것의 실체를 느껴가게 됩니다. 세월은 구슬을 깨듯 흘러갔고 매주 토요일이면 동지들은 파벨이 집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모임에서의 논쟁은 격렬했고 뜨거웠어요. 나중에 합류한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사셴가예요. 사샤라고도 불렸어요. 귀족 출신으로 균형 잡힌 몸매를 가졌으며 거칠 것 없는 성격도 가졌어요. 그녀는 토론 중에 우리들은 사회주의자라고 분명하게 언급했고 그 말에 어머니는 놀랐어요. 아들이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사회주의자라는 부류에 들어간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젊었을 때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공공연한 소문을 들었었고 지금 이들이 왜 사회주의자인지를 자신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었죠. 그러나 정상적인 삶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적은 임금과 혹독한 노동으로 길들여져가는 노동자들과 점점 부자가 되어가는 주인들과 관리자들, 이런 불공평에 익숙해져 가고 결국 노동의 대가로 병이 들거나 일찍 죽어버리는 삶에 분노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뜨겁고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이 있는 좁은 방 안에서는 전 세계 노동자들과의 정신적 연대감이 탄생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연대감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결집시켰고 희망으로 충만된 영혼을 동요시켰어요.
민족도 인종도 없고 오직 동지들과 적들만이 있을 뿐이며 모든 노동자들은 동지들이고 배부른 자들, 권력자들은 적이라고 외쳤죠. 그들은 노래도 불렀는데 노랫소리엔 강한 힘이 넘쳐 흘렀어요. 안드레이는 동지들 중에서 가장 자주 집에 들렸고 빠벨이 없는 일요일이면 와서 장작을 패주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그가 점점 좋아졌고 또 하나의 아들같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안드레이에게 왔다 갔다 하느라 번거로우니 집에 들어와 하숙을 하는 걸 제안했고 그들은 셋이 함께 살게 되었어요. 이 작은 집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감사와 감동의 눈길도 있었지만 감시의 눈초리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별로 조심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감옥에 갈 것이며 시베리아 유형도 갈 것이라는 예상을 미리 하고 있었고 그걸 두려워하는 동지들은 없었어요. 나타샤와 안드레이는 서로에게 애정을 갖고 있었어요. 빠벨은 안드레이에게 결혼하면 아이가 태어날 거고 그러면 처자식을 위해 평생 밤낮 없이 일해야 하며 그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해요. 그러니 사랑과 결혼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나타샤를 괴롭게 하지 않을 거라고도 말했어요. 둘의 대화를 잠결에 들은 어머니는 사랑도 포기해야 할 아들에 대한 가엾음으로 잠을 못 이룹니다. 그들은 전단을 만들어 공장에 뿌렸어요. 전단지에는 공장의 모든 제도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빼제부르크와 남러시아 노동자들이 파업 소식을 전했어요. 노동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한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전단이 노동자들에게 퍼지자 공장촌에서는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았고 공장에서 많은 임금을 받는 중년의 사람들은 이건 다 선동가들의 짓이라고 비난했어요. 또 노동에 지칠 대로 지쳐 매사에 무관심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걸 뿌려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며 뭔가 바꾸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앞으로의 삶이 많이 남은 젊은이들은 전단을 열심히 읽었어요. 매주 월요일이면 전단이 뿌려졌고 그때마다 노동자들은 술렁댔습니다. 이 모든 걸 주도하는 사람은 바로 빠벨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보면서 두 가지 감정이 얽혔어요. 위험에 대한 두려움과 자부심이었죠. 경찰이 검문이 있을 거라는 소식을 들으면 집으로 달려와 아들이 책을 감추었고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느 날 군인들이 집에 들이닥쳤고 안드레이가 체포됩니다. 빠벨은 읽고 쓸 줄 아냐는 군인이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해서 위기를 모면했어요. 어머니는 군인에게 항의했고 그걸 르이빈이 조용히 말립니다. 그녀는 울었고 군인들은 눈물을 아끼라고 이러다가 나중에 흘릴 눈물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협박했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눈물은 마르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모두 나가고 집에 아들과 둘만 남았을 때 이런 것에 대한 고통스러움과 잡혀간 이들에게 고문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아들에게 말했으나 아들은 자신도 곧 체포될 거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에 어머니가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르이비는 빠벨을 걱정하고 그가 생각하는 삶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물어요. 빠벨은 노동으로 먹고 사는 우리들을 이 순간에도 단결케 하는 것도 삶이고 지금 부당하게 누르고 있는 것도 삶이지만 눈을 뜨게 하고 그때를 앞당길 방법을 주는 것도 삶이라고 대답해요. 신앙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는데요. 르이브는 신이 가끔 자기를 속인 적도 있었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 주님마저 내게서 떠난다면 의지할 곳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빠벨은 어머니가 믿는 신은 인정받고 자유롭지만 신의 이름을 빌어서 몽둥이로 위협하는 사제들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사제들은 신의 이름을 빌어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뜻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거였죠. 결국 인류를 해방시켜줄 것은 이성뿐이며 신의 말씀도 곧 이성이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합니다. 그 말에 르이빈도 신은 가슴과 이성 안에 있으며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면서 빠벨의 말에 힘을 실어줍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부정하는 신앙의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신에 대한 강한 믿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감옥의 안드레이를 면회해서 속옷과 책들을 넣어주고 돌아왔어요. 집에는 모르는 사람들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이 집을 보는 공장촌 사람들의 시선은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무의식적인 적대감과 신뢰에 근거한 호기심이었어요. 찾아온 사람들은 빠벨에게 법률에 대한 자문을 구하거나 해결해야 할 일에 대한 것들을 갖고 왔어요. 빠벨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시내 법률 변호사에게 보내는 쪽지를 써주거나 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점차 사람들 사이에는 이 젊고 진지한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즈음 소택지를 메우기 위한 기금 마련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공장의 뒤편에는 전나무와 자작나무로 무성한 소택지가 있었는데 오래되고 관리가 안 돼서 여름만 되면 모기를 비롯한 온갖 병원균들이 꼬여 그게 공장촌으로 날아들었어요.
새로 부임한 사장은 소택지를 바싹 말려서 이 칸을 채취해 이익을 끌어낼 궁리를 했죠. 이거라면 주민들이 건강이 좋아진다는 게 명분이었어요. 비용은 노동자들에게 부담시켰는데 임금 1루블마다 1꽃배기값씩 공제했어요. 노동자들은 독려했고 그들을 더욱 노하게 한 건 사무실 근로자들은 공제에서 제외된다는 거였죠. 파벨은 임금 공제의 부당함과 이로써 사장이 갖게 될 이익을 사람들에게 설명했고 신문에 이것에 대해 실어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월요일에 공장 전체가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노동자들이 한 곳에 빽빽이 모였습니다. 군중들은 흥분했고 시조프, 마오찐, 발로프 등의 영향력 있는 노동자들이 앞에 서 있었어요. 파벨이 나타나자 그를 연호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파벨은 진실에 대한 꿈으로 불타오른 자신의 심장을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힘있는 목소리와 말은 사람들을 흥분시켰어요. 교회와 공장을 짓고 쇠사슬과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며 우리는 살아있는 힘이고 죽는 날까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기쁨을 주는 실제적인 존재가 노동자임을 강조하고 단결이 중요하며 서로를 친구로 느껴야 한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파벨이 나이 많고 존경받는 노동자들 가운데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들 그의 말에 동의하고 따르는 것, 다른 연설가들처럼 욕을 하거나 화내지 않고 큰 목소리로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는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으로 가슴이 터질 듯 했어요. 사장과 대화도 나누었고 노동자들이 찬성도 이끌어냈지만 파업까지 가는 건 어려웠어요. 노동자들은 겁이 많았고 파업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파벨은 자신의 능력과 힘에 대한 실망으로 자괴감이 컸습니다. 군인들이 들이닥쳤고 파벨은 체포됩니다. 아들이 잡혀가자 텅 빈 방에 혼자 남은 어머니는 자신도 함께 잡혀갔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어머니 눈앞에는 갈기갈기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공포가 차디찬 돌덩이 마냥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벽난로에 불을 지피지도 않고 저녁상을 차리지도 않고 차도 마시지 않고 저녁 늦게서야 빵 한 조각을 뜯어먹었다. 자려고 누우니 지금이 삶이라는 것이 공허하고 외로웠다. 요즘 그녀는 뭔가 의미 있고 좋은 것에 대한 기대를 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 주위엔 요란한 삶이 마련되어 있었고 항상 젊은이들이 분주히 드나들었으며 무섭긴 해도 의미 있는 삶의 창조자인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아들이 잡혀가고 나니 이젠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어머니의 시간은 느릿느릿 기어갔어요. 모든 것들이 쓸데없이 여겨졌고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이고르와 다른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고르는 신문을 만드는 일에 관여하는 동지였어요. 그는 공장 안에 전단 뿌리는 일을 그만둔다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단지에 대한 화살이 돌아가니까 지금이라도 그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전단지를 만들어도 그걸 공장으로 가져갈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들은 다 얼굴이 알려져서 경찰의 이목을 받을 것이고 일을 하기도 전에 잡힐 것이므로 그 부분이 난감했고 그걸 어머니가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녀는 자기가 이 일을 하면 아들에게 모든 죄가 씌워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음식을 만들어 공장에서 파는 마리아의 협조를 받아 공장을 출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몸에 전단지를 감추고 음식을 두고 공장을 드나들며 전단지를 날랐어요. 검문이 심했지만 다행히 걸리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이제 전단지를 두고 공장으로 들어가 전단하는 일을 계속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샤는 어머니를 가끔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이고르를 통해서 사샤와 파벨이 좋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샤는 체포되어 감옥에 다녀온 적도 있었는데 굽히지 않고 단식투쟁도 했던 강한 여자예요. 이고르는 귀족이자 지주의 딸인 사샤의 대담하고 강한 행적을 어머니에게 말해주며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아내와 그렇게 헤어졌다고 했어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아내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오다가 아내는 죽었고 파벨과 사샤도 엇갈려서 감옥에 가게 되면 결국은 불행해질 거라고 말했어요. 안드레이가 석방되어 나오고 파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벨은 감옥 안에서도 명랑하고 건강하며 흔들림 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마 곧 석방될 거라는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어머니가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녀는 동지들은 순수한 사랑을 하는데 자신은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신과 가까운 사람만을 사랑했고 전단지를 나르는 것도 결국은 아들과 아들이 동지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글을 읽을 줄 몰랐는데 처녀 시절에는 알았었지만 결혼 후에 읽을 필요가 없어서 다 잊어버렸어요. 안드레이는 그녀에게 글자를 배우라고 했어요. 더듬더듬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글자를 안드레이에게 배우면서
어머니는 흐느꼈고요. 이제 다시 글을 배우게 되었음을 감격스러워합니다. 르이비는 공장촌을 떠났어요. 그는 농촌을 돌아다니며 진리를 전하고 민중을 일깨우는 게 자신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파벨과의 면회 신청은 여러 차례 퇴짜를 맞다가 결국 허용되었습니다. 파벨은 야위긴 했지만 침착해 보였고 눈은 더 빛나고 있었죠. 그는 어머니가 전단지를 나르는 것과 글을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동지들은 어머니 집에 모여 안드레이와 모의를 하고 그녀는 여전히 유인물을 공장에 날랐어요. 그리고 파벨이 돌아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한 인간으로 태어나 자기 어머니를 정신적인 동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행복이라고 고마움을 말합니다. 봄이 되었어요. 겨울 동안 눈 속에 가려있던 진창과 그을음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서 공장촌 전체는 누더기를 걸친 듯 했어요. 얼마 후 있을 메이데이를 축하하는 기념제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집에는 동지들이 자주 모였고 다른 지역 감옥에 있던 나타샤도 석방되어 돌아왔어요. 파벨은 이제 그 지역에서 유명해졌어요. 이들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머니에게 훌륭한 아들을 두었음에 대한 부러움과 존경심을 드러냈어요. 메이데이 기념일에 파벨은 가장 중요한 역할인 깃발을 들기로 했고 어머니는 아들이 그로 인해 겪어야 할 고난의 시간들이 두려웠어요. 그러나 파벨은 이런 걱정을 단 한마디로 일축했는데 이 모든 일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잘랐어요. 어머니는 그럴 때면 혼자 빠져나가 구석에 머리를 박고 아들에게 받은 서운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즈음에 경찰과 헌병에게 밀정 노릇을 하던 이사이라는 남자가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살해되었는데 경찰은 범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 일에 아들이 관련되었을까봐 두려웠죠. 그러나 범인은 안드레이였고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밝혀지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안드레이는 그동안 이 사이로 인해서 동지들이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갔던가를 상기시키며 동지들을 위하고 운동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살인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삶이라는 거였어요. 떠났던 르이벤이 다녀갑니다. 그는 에질리게이브의 자리를 잡았고 그곳 주민들은 고리대금업자에게 날품팔이 농사꾼으로 고용되어 지독히 가난하다고 했어요. 그곳의 젊은이들은 읽고 쓸 줄을 알기 때문에 책을 빌려가라고 온 거였죠. 그는 농촌을 계몽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드디어 5월 1일 메이데이가 되었습니다. 아침 10시가 되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는 나가기 전 주님께서 아들과 함께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어요. 파벨은 군중 앞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연설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두 부류만 존재하는데 그건 배부른 자와 가난한 자라고 외칩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슬픔과 기쁨의 감정이 교차했어요. 파벨은 오늘 우리의 깃발, 이성과 진실과 해방의 깃발을 높이 들 것이라고 소리쳤으며 깃발을 높이 들고 전 세계 노동자 만세를 외쳤어요. 깃발주의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대열을 맞추어 해방 노동자의 축제 메이데이 만세를 부르는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옆에 있던 다른 동지의 어머니는 울먹이며 아들을 찾았어요. 어머니는 그녀에게 자기도 처음엔 겁이 났었지만 지금은 앞장서가는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기도를 합니다. 군인들이 밀려들어왔고 노동자들이 대열을 향해 총검을 겨누자 대오는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그래도 파벨은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갔지만 결국 군인들 무리에 섞여버리고 말았어요. 멀리 군인들 머리 위로 안드레이가 어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며 웃음 띤 얼굴로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어머니는 시내에 있는 니콜라이의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파벨과 안드레이가 체포되면 다음 날로 이사시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괴짝 2개를 집마차에 싣고 공잔촌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이곳은 그녀의 삶에 있어 가장 어둡고 괴로운 시절을 보냈던 곳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로 인해 새로움이 충만되기 시작했던 곳이기도 했죠. 니콜라이의 집은 도시변들이 2층 집에 붙여 지은 집이에요. 조용하고 깔끔했으며 니콜라이는 어머니에게 다정하고 친절했어요. 그는 학교 선생이었는데 노동운동을 하다가 감옥에도 갔었고 유형도 다녀왔으며 백해연한 총구석에서 억류 생활도 했었어요. 그는 고독하고 영특해 보였죠. 어머니는 안드레이에게 느낀 친근함을 니콜라이에게서도 느꼈어요. 그에게는 누나가 있는데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그녀도 노동운동을 하고 있어요. 첩자들이 눈을 속이기 위해 가명과 위조 증명을 사용하고 변장도 했으며 상당한 양의 금서를 여러 도시로 돌아다니며 배포했고 유형당한 동지를 탈출시키고 집에는 비밀 인쇄소를 차린 적도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남편도 있었는데 같은 운동을 했었고 동지 배신으로 남편이 먼저 체포되어 감옥과 유영지를 돌아다니는 동안 남편은 죽었어요. 그녀는 그때 고통의 시간을 겪었고 그걸 견뎌냈죠.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지만 지금보다 보람있고 재미있는 삶은 없다고 말해요. 소피아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늘과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불렀고 볼가강에 대한 시를 읊조리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따뜻함과 고요함을 느낍니다. 어머니는 소피아와 함께 시골로 책을 전달하러 다녀요. 한 번은 르이빈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들은 소피아가 노동운동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적대시했어요. 허리가 굽지 않은 걸로 봐서는 노동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귀족이라는 거였죠.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은 귀족 만화님이 아니라 그저 인간일 뿐이라고 말했으며 그들은 소피아의 운동 전력을 확인하고 나서야 인정했어요. 타르 공장의 노동자들도 주인에 대한 분노 속에 살고 있었죠. 그들은 평생 공장에서 허리도 못 펴고 일하며 인생을 망쳐가고 있는데 주인은 돈을 펑펑 쓰면서 애인을 사귀고 그녀들에게 금으로 만든 것들을 사주고 있다는 거였죠. 자신들이 피와 땀의 대가가 주인을 호강시키고 있음에 분노하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삶의 권리를 찾기 위해 세계의 모든 민중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을 하며 그 예로 독일 농민들의 투쟁, 아일랜드인들의 불행, 프랑스 노동자들의 위대한 공적 등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과거로부터 거슬러 오는 듯했고 이 여위고 창백한 낯빛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자신들과 같은 희망을 발견하게 하였고 그 안에서 정신적 유대감으로 친구임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어머니의 생활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바벨은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동지들이 그를 탈옥시키려고 했으나 그는 반대했어요. 당당하게 재판을 받을 것이며 유형을 가게 될 거라는 걸 그는 예상하고 있었죠. 동지들은 바벨이 유행을 떠나게 되면 그때 탈출시키자는 계획을 세웠어요. 어머니는 니콜라의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청소와 세탁을 하며 그들이 생활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생활에는 영 재주가 없었죠. 담배를 피워 아무데나 재를 떨어뜨려 놓았고 자기 물건들을 관리하지 못했어요. 노동의 신성함을 주장하면서도 어머니가 뒤치다거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했죠. 어머니는 책을 보았는데 글씨를 익혔지만 그림이 더 편했어요. 그림들은 그녀 앞에 새롭고 경이로운 세계를 보여주어서 굶주린 여인의 영혼을 자극했어요. 니콜라이는 어머니가 그림 보는 걸 좋아하자 그런 책들을 많이 구해다 주었어요. 니콜라의 집에도 손님들이 모여들어 토론하고 일을 준비하는 모임이 이어졌어요. 가끔 사샤도 찾아왔는데 어머니에게 바벨이 소식을 듣고 돌아갔어요. 어머니는 책과 성명서, 신문 등을 전달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수녀로 변장할 때도 있었고 행상 아주머니 또는 부잣집 하나님이나 순례자로 변장해서 양손에 손가방을 들고 이 지방 저 지방으로 돌아다녔어요. 기차 안이나 여관, 싸구려 여인숙 등 아무데서나 닥치는 대로 잠을 잤고 소박하고 침착한 그녀의 태도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어요. 다니는 동안 그녀는 많은 것을 보았죠. 도시들마다 교회가 많았는데 정작 하느님에겐 쓸모도 없는 금은 보화로 가득했어요. 입구에는 거지들이 바글바글했고 돈 많은 교회일수록 금실로 바느질한 사제복을 입은 사제가 있었어요. 교회는 없는 자들에게 가깝고 필요해야 했지만 그게 아니었죠. 그녀는 교회에서는 멀어짐을 느꼈지만 오히려 그동안 불명료한 사랑으로 사랑했던 자신의 그리스도가 이제 더 높고 훌륭하게 다가왔어요. 자신의 신앙이 성숙해져가며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죠. 일을 하고도 불공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수록 니콜라이가 말했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잔인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사샤에게 바벨이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들이 사랑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는 강인한 운동가였지만 선택할 수 없는 사랑의 고통을 앓고 있었으며 그 대상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죠. 니콜라이는 어머니에게 자신도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지만 감옥과 유영지를 각자 돌아다니느라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말을 해요. 그는 이제 결혼에 대한 갈등이 없다고 했어요. 가정생활은 혁명가의 활동력을 저하시키고 혁명가라면 자기 발전을 해야 하는데 거기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개인적인 판단으로 눈앞의 승리에 현혹되거나 멈추거나 지친다면 보조를 맞추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고독한 개인 생활을 해야 하며 신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드디어 바벨이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재판이 무서웠어요. 자기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 버릴 것만 같았죠. 재판이 시작되고 바벨, 안드레를 비롯한 동지들이 재판장에 나왔습니다. 판사는 사건에 대한 파악이나 구체적 상황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태도여서 이들을 분노하게 했어요. 바벨은 재판 중에
여기는 피고도 판사도 없으며 포로들과 정복자들만 있다고 소리를 쳤어요. 파벨은 검사와 판사들에게 만만한 죄수가 아니어서 그가 말할 때는 법정안이 찬물을 끼얹듯 조용했어요. 그는 사적 소유의 폐지와 생산수당을 민중에게, 권력도 민중에게, 모든 사람에게 신성한 노동의 의무를 지워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소 짓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올리기도 하면서 재판을 오히려 주도했어요. 그들은 시베리아 유형을 선고받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한 이야기의 의미를 익히 알고 있었지만 오늘 법정에서 처음으로 그 신념이 마음에 가득 들어찼어요. 아들이 침착함과 정당성은 별같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죠. 사람들은 이제 어머니가 파벨 블라소프의 어머님을 알아보았고 그녀에게 감동과 존경의 눈빛을 보냈어요. 며칠 후 니콜라이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미리 피해 있게 해서 어머니는 화를 면했어요. 동지들은 재판에서 파벨이 연설한 것을 인쇄했고 어머니는 그걸 자기가 나타샤에게 전달하겠다고 자청했어요. 감시와 검색이 엄해졌고 어머니도 이젠 경찰의 눈을 피해야 할 처지였지만 그녀는 온누리에 아들이 말이 퍼지는 걸 보고 싶었어요. 동지들은 그녀에게 안전한 기차 시간을 알려주었고 연설문을 넘기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으며 그녀는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그녀를 따라왔고 가방을 버리고 도망쳐야 할 필요성이 있었지요. 그러나 아들 이름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아서 가방을 열어 연설문을 꺼내 머리 위에서 흔들며 뿌렸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뿌려진 유인물을 주워 읽거나 품에 감추는 사람들이 보였죠. 그녀는 노동자들이 일해서 받는 대가는 빈곤과 굶주림이며 가진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대가로 배불리 먹고 있으며 이게 우리들이 삶이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내 아들의 말은 매수당하지 않는 영혼의 깨끗함은 용기 때문이라고 안간힘을 다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경찰들에게 잡혀 두들겨 맞기 시작했어요. 맞으면서도 눈은 감겨지지 않았죠. 날카로운 불꽃이 타고 있는 눈, 그건 그녀가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헌병이 어머니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을 때 군중 속에서는 흐느낌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자식을 어이없이 보내고 노동운동에 끼어든 부모들이 꽤 있죠. 그들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는데요. 그러나 입장이 바뀌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침묵 속에서 남편에 의해 비참한 인생을 살던 릴로브나의 변화는 그리 낯선 모습은 절대 아니죠.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알 수 없듯이 자식으로 인해 변하는 부모의 모습도 알 수 없습니다. 정의 또는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적 이념을 갖고 있는 자식을 둔 모든 어머니들, 그게 사회적 통념이 되든 안 되든 정치적으로 어떤 쪽이든 상관없이 단지 그들이 어머니라는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들을 제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